자, 계속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7쪽에 보면 가로 3번 취급 업무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3번을 넘기셔서 다음 페이지 58쪽 시커먼 7번 중개법인의 업무, 이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하고 개인의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 법 14조에 가서 보면 법인에 대해서는요 겸업을 제한하고 있어요. 법인은 겸업을 제한합니다. 중개업 외 다음 각호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업무가 중개업 그리고 허용된 업무 플러스 토탈 7개 업무만 합니다. 7개 외의 업무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등록 기준을 공부한 적인데 등록 기준에서도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이런 말이 있었죠. 이 14조에 나열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등록 받고 나서도 그 7개까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못합니다.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인에게 허용된 업무를 보니까 첫 번째 당연히 중개법인은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개업만 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나 못 살겠다. 생계 대책을 보장하라. 그래서 알았다 중개와 관련된 업무 5가지에 대해서 겸업을 허용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관리 등이랄지 컨설팅이랄지 분양 등이랄지 이런 업무까지 겸업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업무도 할 수 있냐면 경매 그리고 공매, 경공매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취득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토탈 이렇게 해서 중개업 플러스 5개 업무 플러스 경공매에서 7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무를 했으면 당연히 보수를 받겠죠. 중개업을 했으면은 당연히 중개보수를 받을 겁니다. 그렇죠? 중개업을 했으니까 중개보수를 받아요. 그런데 부동산 관리 등이랄지 분양 등이랄지 컨설팅이랄지 이런 것들은 구분합시다. 이거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업무는 맞아요. 할 수 있는 업무라는 뜻이지, 할 수 있는 업무라는 뜻이지 이 자체는 중개업이라고 하진 않아요. 자, 따라서 업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 자체가 중개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관계법으로 정한 바가 있으면 정한 바를 따르시면 되고 정한 바가 없으면 합의로 정한 금액을 보수로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중개보수대로 받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기준을 적용하고 여기는 이 업무들은 관련 법이 정한 바가 있으면 정한 바를 따르고 정한 바가 없으면 합의로 정한 금액을 보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공매 관련 업무는 대법원 예규에서 정합니다.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수를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업무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중개업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업무 할 수 있다고 돼 있나요? 상업용 건축물. 그렇습니다.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결론은 부동산 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임대업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개공사가요. 부동산 임대 관리 등 많이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 이어서 뭐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업무 보니까 부동산에 그렇습니다.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흔히 말하는 뭐죠? 흔히 말하는 컨설팅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흔히 말하는 컨설팅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말했어요. 꼭 상업용 건축물, 주택뿐만 아닙니다. 토지도, 공장도 컨설팅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특별히 누구를 대상으로 그런 말이 없어요. 따라서 컨설팅은 아무나 누구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기업체, 법인, 타 개공사 아무나 누구나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표현에 이런 말이 있죠. 할 수 있는 업무 네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항상 말장난을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이니까 당연히 중개업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하는 자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유치한 말장난입니다만 시험에 계속 물어봅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합격생 대상으로, 그냥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아닙니다.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흔히 말하는 부동산 중개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부동산 중개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는 업무 다섯 번째 뭐 한답니까? 아하,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입니다. 자, 여기서는 주의하실 게요. 모든 부동산의 분양 대행이 아니고 딱 정해놨죠.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만 합니다. 토지 분양 대행 못합니다. 모든 부동산 분양 대행 할 수 없어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이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이기만 하면 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든 아니든 묻지 않습니다. 또 주택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학학생의 대상이든 아니든 묻지 않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이기만 하면 분양대행 할 수 있습니다. 최초 분양대행도 할 수 있고 미달하는 물량에 대한 분양대행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든 적든 바닥 면적이 크든 적든 분양대행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할 수 있는 업무 여섯 번째 뭐 한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는 업무를 보니까 뭐죠?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업체,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알선. 말장난이죠. 도배업을 직접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배업체 소개 등 말장난입니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겁니까? 용역을 알선하는 겁니까? 용역을 알선하는 거지 직접 용역을 제공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도 할 수 있나요?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가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권리분석 취득가선은 물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하, 중개법인이 별걸 다 하죠. 이거는 참고로 이거를 잠깐 옛날 이야기 잠깐 해보면 원래 경매 컨설팅은 원래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변호사만 합니다. 네? 원래는 누구만 해요? 변호사만 합니다. 경매도 일종의 법률 사건입니다. 소송 사건입니다. 법률 사건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알선, 조정, 중재, 대리 등등을 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만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옛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변호사밖에 못하는데 과거에는 변호사들이 이 시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거 말고도 돈 되는 시장이 드글드글했기 때문에 푼돈 만지는 이 시장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푼돈인지 모르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꽤 큰 돈입니다. 시장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누가요? 브로커가 흔히 말하는 경매 브로커가 이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 중개업자도 미국에서는 영어로 말하면 브로커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경매 브로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브로커라는 의미는 썩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이죠. 발음도 브로커라고 합니다. 브로커. 네. 경매 브로커들이 그렇습니다. 이 시장을 꽉 잡았어요. 경매 컨설팅 시장을.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보니까 법원 경매 시장이 개판입니다.
자, 왜 이렇게 법원 경매시장이 뭐 깡패들도 드글드글하고 브로커들이 횡행하고 왜 이렇게 문제인가?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뭐 대책이 없는가? 예,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를 먼저 개선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를 바꾸자? 누군가 브로커를 대체할 만한 건전한 세력을 육성해서 브로커를 몰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변호사들이 현실적으로 시장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브로커한테 맡길 수는 없고 중개법인한테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래서 중개법인에게 과거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 법원에서는 뭐를 손질을 하냐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면 입찰 방식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호가경매 제도였어요. 호가경매는 말 그대로 자기가 희망하는 가격을 호가 부르는 방식입니다. 1995 타경 1725호 사건 입찰할 경매하실 분 나오세요. 그럼 우르르 나와가지고 서로 자기가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가격을 호가 부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호가 방식은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조폭이나 깡패가 나서갖고 야, 너 인상 쓰고 칼 넣다 뺐다 보여주고 문신 보여주고 이러면은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호가 경매 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뭘로 바꿔버리냐면 서면 입찰 방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수하고자 하는 희망 가격을 입찰표에 써가지고 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썼는지 남들은 전혀 모르고 오픈해야 아는 방식으로 서면 입찰 방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경매법원에서는 전부 다 서면 입찰제를 합니다. 호가 경매는 동산 경매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자, 그렇게 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누가 참여하게 되냐면 중개법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법인이 시장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중개법인이 이제 경매 컨설팅 시장을 꽉 잡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변호사들이 이제 먹고 살 때가 갈수록 줄어들어. 그래서 옛날에 거질도 보지도 않던 경공매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을 누가 꽉 잡고 있냐면 중개법인들이 경매 컨설팅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얘들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묵인을 해줬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제 잡아들입니다. 지금 과거에 중개법인은 뭐를 할 수 있었냐면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권리 분석 취득 알선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단순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경매 전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실상의 대리를 해왔어요. 자, 이거를 법원에서는 이제 변호사법 위반으로 잡아넣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다 묵인을 해줬지만 경매하는 법인들은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일단 가격표 쓰는 것은 본인 보고서라고 해요. 법적으로 대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가격까지 옆에서 다 불러주고 조언을 합니다. 이런 거를 사실상 대리라고 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막 잡아넣습니다. 자기 밥그릇을 건들면 화냅니다. 이 법조 시장은 변호사 그들의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법조 5영역은 변호사, 판사, 검사, 법무사, 그 브로커 이렇게를 흔히 법조 5영제라고 그러는데 브로커들까지 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요 검사도 판사도 열받습니다. 변호사도.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자기 밥그릇이기 때문에 훨씬 적극적으로 더 센 판결을 내요. 그래서 과거에는 묵인해졌던 사실상 대리를 전부 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막 처벌합니다. 그래서 중개법인들은 이제 이를 못 견디고 변호사 밑으로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법망을 피해 나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을 누가 참여하냐면 법무사에게도 이제 법무사법을 개정해서 시장 참여를 허용을 합니다. 법무사 중에서 현직에서 근무하다 나온 법무사들은 먹고 살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검찰에서 근무하다가 옷 벗고 법무사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노하우와 인맥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시험 봐서 법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등기 업무하시는 법무사들 중에는 영업력이 뛰어나신 분 외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공매 시장에 법무사도 시장 참여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사도 열심히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어요. 어떻게 상황이 바뀌냐면 정부에서 실거래가 신고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요.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누구한테 부여하고 있냐면 그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중개업계에서는 적극 결사반대합니다. 아니, 우리가 대체 무슨 죄냐? 우리가 중개를 했다고 해서 왜 우리에게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걸 위반하면 강한 제재를 가느냐? 차라리 신고 의무를 법무사한테 맡기든지 또는 당사자 자유를 맡겨야 된다.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정부에서는 알았어. 그러면 주고받자. 채찍과 당근을 이제 같이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권리분석 취득알선은 물론이거니와 뭐도 하냐면 대리도 허용을 하겠다. 흔히 말하는 경매대리. 원래 경매대리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된 법무사밖에 못하는데 너희들에게도 허용을 하겠다.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에게도 경매대리를 허용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대신 경공매 업무 시장 참여를 허용을 합니다. 대리를 허용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막상 이게 잘 통과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는 그렇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이거 통과를 잘 안 시킵니다. 그렇죠? 왜냐면 법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법률가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과를 안 시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시키긴 하되 단 너희들이 대리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마음대로 못해. 법원에 등록받고 법원에 감독하여야 돼. 그래서 법원에서 부랴부랴 대법원 규칙과 예규라는 걸 만들어내요. 대법원 규칙과 예규.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대법원 규칙과 예규에 의하면 실제로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기대치보다는 낮아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입찰표 작성 제출하고 보증을 제출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하고 등등등 그런 기초적인 몇 가지만 허용을 받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경매대리를 허용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죠.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업무 첫째 중개업, 그리고 중개업만 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관련된 업무 5가지, 그리고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까지 이렇게 7가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패턴, 법인의 업무인 것을 고르세요. 아닌 걸 고르세요.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 보시면 거기 가로 6번에 보면 이런 말이 써졌죠.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났네요. 참고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다. 이런 말 있죠. 나온 김에 경매편에서 할 걸 여기 나왔으니까 용어 정리 한번 해봅시다.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 절차의 방법입니다. 경매는 크게 3가지를 핵심으로 합니다. 압류, 매각, 환가, 그 다음에 배당. 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행해지는 경매를 말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공매는 과세관청의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 행해지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이거는 뭐 뒤에 경매편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가볍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보니까 경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는 두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뭐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강제 경매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임의 경매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임의 경매라고 부르고 임의 경매. 근데 정확한 민사집행법상의 표현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보통은 임의 경매라고 부릅니다. 자, 경매라는 과정에 이르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경매는 어떻게 경매가 되는가 봅시다. 자, 지금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셨어요. 누구한테요?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갚기로 하고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갚아라. 그런데 갚습니까? 배째라고 합니까? 배째라. 배째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채무자가 배째라고 해서 배째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야, 왜 돈 안 갚는 거야? 찾아갑니다. 잘못하면 주거 침입이 됩니다. 그렇죠?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면 폭행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목에 생책이 일어나면 폭행치상이 되는 거예요. 말다툼 끝에 뭐요? 거기 살림이라도 하나, 도적이라도 하나 깨지면 재물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막 험한 말하면 뭐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 모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오히려 뒤집어 덤터기를 씌울 가능성이 많아요. 배째라 한다고 해서 절대 배째면 안 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요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안 주면 구덩이 파서 묻어버리겠어 이렇게 협박을 해서 받아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력구제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면 배를 뗄 수 있어요? 그렇죠. 법원에 통하면 법원이 해결사입니다. 배를 뗄 수 있어요. 채권자가 법원에 일러버리는 겁니다. 아니 판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인간이 나한테 1억을 빌려갔습니다.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으면 말도 안 합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저자가 아파트도 있고요. 땅도 있어요. 그런데 안 갚습니다. 억울합니다. 저자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하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판사가 심사를 해봅니다. 이때 심사는 서류 가지고 이제 심사하겠죠.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너 왜 돈 안 갚는 거야? 돈 갚으세요. 자,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사로 나섭니다. 채무자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매각된 대금으로부터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가 그 아파트를 팔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뭐를 해야 되겠어요? 압류를 해야 되겠죠. 압류. 압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찰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금액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해서 환가를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 환가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배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법원 경매는 크게 세 가지가 핵심 절차다. 첫 번째 압류, 그 다음에 환가, 매각을 해서 배당을 해줍니다. 경매는요, 법원이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절차예요. 따라서 절차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압류, 환가, 배당을 통해서 채권을 만족을 얻게 하는 절차의 방법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경매는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제 경매를 붙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돼요. 강제 집행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임의 경매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담보물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요. 은행에 찾아갑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은행말, 아니 당신이 돈 안 갚으면 우리가 곤란하잖아. 돈을 확실히 갚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셔. 그래서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돈을 안 갚으면 이 아파트를 경매로 집어넣어서 매각이 되면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빌려준 돈 우선 변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의하고 아파트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담보물권을 설정해 놓으면요 간단한 거예요. 네? 만약에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갚습니다. 그렇다면 담보권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아파트를 바로 경매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가서 징징 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가지고 있는 그 법률적 성질에 의해서 바로 약속한 대로 돈 안 갚으면 경매를 청구하고 팔리면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은행의 경매 신청이 대표적인 뭐예요? 은행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게 뭐예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예요. 근데 보통 시장에서는 이거를 임의경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 경우는 채권만 돈을 빌려줬다. 채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도 설정했어요. 채권과 물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강제 경매는요 담보물권이 없는 자가 선택하는 경매가 강제 경매예요. 그럼 강제 경매 가려면 집행권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어요. 채권만 있습니다. 자, 친구가 돈 좀 빌려줘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줬다고요. 언제까지 갚기로 하고 돈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 집을 담보로 잡고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빌려줬어요. 뭐만 가지고 있냐면 차용증만, 현금 보관증만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요 채권은 있지만 담보 물권이 없어요. 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가 선택하는 경매가 무슨 경매냐면 강제 경매입니다. 담보 물권이 있으면 간단한데 이 경우는요 담보 물권이 없다고요. 지금 딸랑 가지고 있는 건 뭐만 있어요? 차용증만 있어요. 그런데 이 차용증만 가지고서 바로 채무자 재산에 경매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용증을 가지고 와서 법원에 가서 저 인간이 나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안 갚습니다. 저자의 재산을 매각을 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해주세요. 근데요 법원에서는요 의심할 수 있죠. 네 말이 맞다는 걸 보장할 수 없어요. 네 말이 맞다는 걸 확인받아 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용증이 가짜로 만들어질 것일 수도 있고 또는 1억 중에서 5천 원 갖고 5천만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인한 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가 차용증을 만들어 갖고 목에다가 칼을 대면서 여기 서명해라. 안 하면 찔러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완벽하게 네가 확실한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 오너라. 그 확인받는 방법은 국가기관인 법원 등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네 말이 맞다는 걸 입증받아 오너라. 그러면 경매에 집어넣어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요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다.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갖고는 바로 경매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무자를 대상으로 뭘 해야 돼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해야 돼요. 거기서 이겼잖아요. 그 이긴 판결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집행권원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채무명의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집행권원. 그래서 강제 경매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돼요. 단지 채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 등을 통해서 이 말이 맞다는 걸 확인받으셔야 돼요. 강제 집행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셔야 돼요. 집행권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께서 계약기간이 만료됐어요.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줍니다. 이사는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줍니다.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보증금 반환 채권만 가지고 있을 뿐 담보물권이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임차인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겨야 됩니다.
판결문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집행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의 재산에 압류해서 경매로 집어넣고 매각이 되면 그 매각된 대금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현재 경매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임의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자, 그 용어에 관한 설명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매라는 말이 오른쪽에 보면 뜻이 있습니다. 공매는 넓은 뜻으로는 공적인 기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 이거를 넓은 의미의 공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공매는 이제 좀 좁게 봅시다. 그게 이제 공매인데, 공매는 주로 어디서 하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합니다. 캠코에서 행해지는 공매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공매가 있습니다. 캠코 공매는 첫 번째는 압류재산 공매가 있고요. 수탁재산 공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입재산 공매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국유재산 공매 등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통 공적인 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공매를 넓은 의미의 광의의 공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낮춰서 보면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행하는 공매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압류재산 공매는 말 그대로입니다. 세금을 안 내고 개기면 체납자 재산에 압류 들어갑니다. 세무서나 지자체 세무과가 압류합니다. 그렇죠. 국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지자체 세무과에서 체납자 재산을 압류를 해서 그렇습니다. 공매를 통해서 팔리면 그 팔린 대금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공매. 이게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자, 그리고 유입재산 공매라고 하는 것은요, 캠코 재산으로 유입이 된 거예요. 지금은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 뭐 IMF나 이런 시절에 말입니다.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실 자산을 캠코가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캠코 재산으로 유입된 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공매를 유입재산 공매라고 하고, 수탁재산 공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개념만, 말 그대로 수탁받아서 행하는 공매입니다. 원래는 은행이 채권자예요. 근데 돈을 안 갚아요. 돈을 안 갚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해요? 저당권 실행을 했어요. 경매로 넘겼어요. 그런데요, 법원 경매로 넘겼는데 유찰이 돼서 완전 똥값이 됐어요. 자, 이때 은행에서 얘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애가 아니다. 차라리 그러느니 우리가 낙찰을 받자. 내가 받을 채권과 상계해서 그걸 낙찰받아서 되파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채권자인 은행이 직접 경매 참가해서 자기가 낙찰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이와 같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취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강제적으로 처분을 해야 됩니다. 1년 이내 처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처분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캠코의 매각을 의뢰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캠코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아서 수탁받아서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하고 팔리면 수수료를 따먹는 게 수탁재산 공매입니다. 자, 그리고 국유재산입니다. 근데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이에요. 이런 것들은 공매를 통해서 처분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매 등이 캠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압류재산 공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공매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개법인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봤어요. 중개법인의 업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업무 1. 중개업 2. 3. 4. 5. 6. 그리고 경공매 업무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인 개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57쪽으로 갑니다. 57쪽
거기 가로 3번으로 갑니다. 개인인 개공사의 업무에 대해서는요, 현행법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뜻일까요? 개인은 개공사입니다. 즉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입니다.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아무런 말이 없다니까요. 아무런 말이 없다는 이야기는 겸업이 안 된다, 겸업이 가능하다, 겸업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중개법인에게 허용됐던 이와 같은 업무들, 개인도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겸업을 제한하지 않는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하면서 법무사를 하고 싶다, 중개하면서 세무사를 하고 싶다, 관계법에서 해당하는 법무사법이나 세무사법 등 관계법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사가 안 돼서 야간에 대리운전을 한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중개업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뭐를 하고 싶으냐? 토스트 가게를 같이 하고 싶다. 경기가 불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에서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은요 해야 못해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하면서 다른 거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 내가 공무원하면서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또한 하나만 더 봅시다. 지금 보니까 정규직에 종사합니다. 직무의 성격상 갑근셀레입니다. 정규적인 직업의 종사예요. 해석상 양도대역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그때는 못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살기는 어디 사는데 서울 노원구 삽니다. 그런데 직장이 어디냐면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를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 노원구에 중개사무소를 오픈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회사 다니지 마세요 그런 말 없어요. 개인은 겸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객관적인 제3자가 봐서 자기가 자기의 중개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출근하는데 2시간 걸려요. 거기서 뭐 하냐면 생산과 예를 들어 생산과 과장이라고 해봅시다. 그거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점심때 얼른 나가지고 노원구 사무소에 가서 확인 설명서 쓰고 들어가고 다시 또 커피타임 때 나가지고 노원구까지 가서 거래계약서 쓰고 들어가고 이럴 수가 없다고요. 이건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회사 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중개사무소는 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따라서 이때 이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한 겁니다. 자기 명의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게 한 거니까 양도대여가 돼서 제재를 받는 거예요. 양도대여로 해석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재를 받습니다. 직접적으로 겸업하지 마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해석상 이 경우는 양도대여로 볼 여지가 있으니까 업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주의하실 게 개인은요 아까 보니까 뭐죠?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대행은 법인은 해요. 그러나 토지 분양대행은 법인은 못해요. 그러나 토지 분양대행도 누구는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은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할 수 있어요. 직접 도배업을 한답니다. 법인은 못해요. 그런데요 개인은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다니까요. 젊었을 때 내가 도배한 적이 있다. 도배도 소질이 있다. 중개하면서 도배업 개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 중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공매 관련 업무는요. 경공매 관련 업무. 요거는 개인 중에서 누구만 허용이 되느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에게만 허용을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에게만 우리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개공사와 개인 중에서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만.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는 우리 법에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 못해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다시 경공매 관련 업무는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만 합니다.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는 경공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써져 있는 것처럼 법무사와 중개업 또는 미용사업과 중개업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특수법인에 관한 이야기가 납니다. 특수법인 대표적으로 농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협은요, 봅시다. 원래 자기 고유업에다가, 고유업이 뭐예요? 각종 경제사업과 금융업입니다. 고유업에다가 본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중개업까지는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중개업을 한다는 이유로 특수법인한테 이와 같은 업무를 허용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 해석상 특수법인은 일반 중개법인에게 겸업 허용한 업무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법인의 업무 그리고 개인인 개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9쪽 8번 중개계약, 일반과 전속 중개계약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